처음 이곳에서 첫날 밤을 보낼 때는 몰랐습니다.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데 1년도 안 걸린다는 걸요. 경기도 양평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는 김모 씨, 72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서울에 있던 아파트를 팔고 평생 꿈꾸던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마당에 꽃도 심고 텃밭에 상추도 키우고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 얼마나 갔을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병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동네에 작은 의원은 있지만 큰 병원은 차로 40분을 가야 했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운전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정말 막막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혼자 넓은 집을 관리하는 게 너무 벅찼습니다. 보일러 고장나면 수리기사 부르기도 어렵고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웃집은 100m 떨어져 있고 동네에 비슷한 또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로당도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지금 전원주택을 팔고 다시 도시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살 때보다 떨어졌고 5년간 쏟아부은 돈과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낭만만 보고 현실을 보지 못했다고. 나이 들어서 사는 집은 꿈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서 사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 집이 불편해지지는 않습니까? 노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는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안전, 행복이 모두 달린 문제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남은 인생을 고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선택은 노년을 천국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반드시 살아야 할 집과 장소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병원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병원 가기 편한 곳에 사는 것. 이게 노후 주거 선택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얼마나 걸리십니까? 30분 이상 걸린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60대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가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넘어져서 다쳤을 때 병원이 멀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내과, 정형외과, 치과가 있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로 20분 안에 종합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차가 없어도 운전을 못하게 되어도 병원에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약국도 중요합니다. 만성질환이 있으면 매달 약을 타러 가야 합니다. 약국이 멀면 약 타러 가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갑니다. 집 근처 걸어서 5분 거리에 약국이 있어야 합니다. 단골 약사가 생기면 더 좋습니다. 약을 잘못 먹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 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도 고려하십시오. 밤에 갑자기 아플 때, 주말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30분 안에 갈 수 있는 응급실이 있어야 합니다. 119를 부르더라도 구급차가 빨리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산골이나 외딴 곳은 응급 상황에 정말 위험합니다. 보건소 위치도 확인하십시오. 보건소에서는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 검진,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보건소가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대중교통으로 병원 가는 길을 미리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은 차로 다니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운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갈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가요? 지하철역은 있습니까? 계단이 많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강남구나 송파구 같은 곳에 노인 인구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큰 병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좋은 곳을 노인들이 선호합니다. 지방 도시라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시내 중심가나 대학병원 근처에 사는 게 좋습니다. 부산이면 서면이나 해운대, 대구면 중구나 수성구, 광주면 동구나 남구처럼 병원이 많은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병원만 가까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단골 의사를 만드십시오. 오래 다니면서 내 병력을 잘 아는 의사가 있으면 치료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사 다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단골 병원, 단골 약국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도 미리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 근처에 평판 좋은 요양시설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도 현명한 준비입니다. 건강검진센터도 가까우면 좋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려면 종합검진센터에 가야 하는데 이것도 멀면 검진받기가 귀찮아집니다. 귀찮다고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 치아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잇몸 치료 등으로 치과에 자주 가게 됩니다. 치과가 가까운 곳에 사십시오. 병원 접근성, 이게 노후 주거지 선택의 최우선 조건입니다. 아무리 집이 넓고 좋아도, 아무리 경치가 아름다워도 병원이 멀면 그 집은 노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운전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10년 후에도 운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우시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꼭 들어보십시오. 운전은 언젠가 그만둬야 합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면 운전이 위험해집니다. 70대 후반이 되면 대부분 운전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차 없이 살 수 있는 곳에 사십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집에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10분 이상 걸으면 비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에 정말 힘듭니다. 더구나 관절염이 있거나 허리가 아프면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것도 큰 일입니다. 버스 배차 간격도 중요합니다. 30분에 한 대씩 오는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 노선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버스를 놓쳐도 금방 다음 버스가 오는 곳, 그런 곳에 사셔야 합니다. 지하철역은 더 좋습니다. 지하철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면 정말 이상적입니다. 지하철은 정확하고 빠릅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같은 지하철이 있는 도시라면 지하철역 근처에 사는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계단이 너무 많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은 피하셔야 합니다. 무릎이 안 좋은데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정말 고통입니다. 요즘 지어지는 역들은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오래된 역들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미리 확인해 보십시오. 마을버스나 경로당 셔틀버스가 있는지도 알아보십시오. 요즘 많은 동네에서 노인들을 위한 순환버스를 운행합니다. 병원, 시장, 복지관을 순회하는 버스가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곳인지도 중요합니다. 급할 때는 택시를 타야 하는데 택시가 다니지 않는 동네도 많습니다. 큰 길가에 있는 집이 이런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시장이나 마트까지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습니까? 장 보러 가는 것도 나이 들면 큰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버스 타고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시장이나 대형마트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 주민센터, 우체국 같은 곳도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 업무를 보러 갈 때마다 자녀에게 차 태워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스스로 갈 수 있어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녀 집을 방문하기도 편해야 합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자녀 집에 가려면 대중교통이 편해야 합니다. 차로만 갈 수 있는 곳에 살면 자녀들이 일일이 모시러 와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시죠? 친구나 친척 만나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점점 외출이 줄어듭니다. 외출이 줄면 사람 만날 기회도 줄고 결국 집에만 갇혀 지내게 됩니다. 이게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문화생활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같은 곳에 가려면 대중교통이 필요합니다. 노년에도 문화생활을 즐기셔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살아야 문화생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노인들이 가장 살기 좋다는 동네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우면서 버스 노선도 많은 곳입니다.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지방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중심부나 교통 요충지에 사는 게 좋습니다. 외곽으로 나가면 차 없이는 살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아도 나이 들면 후회합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도 확인하십시오. 저상버스가 다니는지, 버스 정류장에 의자가 있는지, 횡단보도 신호 시간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이 노인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는 것, 이게 노년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차가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사셔야 합니다. 혼자 집에서 하루 종일 뭐하고 지내십니까? 텔레비전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게 바로 고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로당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경로당이 가까우면 매일 나갈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비슷한 또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투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경로당에 가지 않는 노인들을 보면 대부분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걸어서 20분, 30분 걸리면 귀찮아서 안 갑니다. 특히 언덕이나 계단이 많으면 더욱 힘듭니다. 평지에 있고 가까운 경로당이 있는 동네를 선택하십시오. 경로당의 시설도 확인해 보십시오. 요즘 잘 되어 있는 경로당은 정말 좋습니다. 냉난방이 잘 되고 식사도 제공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노래교실, 건강체조, 영화 상영까지 합니다. 이런 경로당이 근처에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복지관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관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복지관은 경로당보다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이 훨씬 다양합니다.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교실, 영어, 회화, 서예, 그림 그리기, 댄스, 요가, 수영까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지관까지는 버스나 지하철로 30분 안에 갈 수 있으면 됩니다. 매일 갈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무료 급식도 제공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려운데 복지관에 가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눕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과 여럿이 먹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도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 가면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친해집니다. 산책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운동시설이 있는 공원이면 더 좋습니다. 야외 운동기구가 있는 공원에서 매일 운동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같이 운동하는 게 훨씬 재미있습니다.
도서관도 가까우면 좋습니까? 요즘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는 곳이 아닙니다. 문화 프로그램도 하고, 영화도 상영하고, 강연도 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도 가까워야 합니다. 행정 업무를 볼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각종 복지 혜택도 안내해주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연결해줍니다. 자주 들러서 정보를 얻으십시오. 시장이 가까운 것도 중요합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아는 상인들과 인사하고 흥정도 하고 덤도 받고 이런 게 다 즐거움입니다.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노인들에게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노인들이 많습니까? 노인 인구가 많은 동네는 노인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노인 복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들만 사는 신도시 같은 곳은 노인 시설이 부족합니다. 동네 카페나 식당도 중요합니다. 혼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거나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편한 곳이 있어야 합니다. 단골 카페, 단골 식당이 생기면 그곳 주인이나 직원들과도 친해집니다. 이것도 사회적 관계의 일부입니다.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도 알아보십시오. 배울 게 많은 곳에 사는 게 좋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도 건강해지고 삶의 의욕도 생깁니다. 종교시설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성당, 절 등 본인의 종교시설이 가까우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면서 신앙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도 중요한 사회 활동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많은 동네, 갈 곳이 많은 동네, 할 일이 많은 동네에 사십시오. 그래야 외롭지 않습니다. 고립되지 않는 삶, 이게 건강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지금 몇 층에 사십니까?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 3층, 4층에 사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계단 오르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숨이 차서 계단 오르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에 사는 노인들은 외출을 점점 꺼립니다. 나갔다가 돌아올 때 계단을 올라야 한다는 생각에 집에만 있게 됩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를 수 없습니다. 외출이 줄면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증도 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사셔야 합니다. 이게 노후 주거의 기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휠체어를 타게 되어도 외출할 수 있습니다. 워커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와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몇 층에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층 아파트 15층, 20층에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고층에 갇혀 고생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저층이 좋습니다. 3층에서 7층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1층이나 2층은 습하고 소음이 있을 수 있지만 3층부터 7층은 쾌적하면서도 비상시 대피가 가능합니다. 만약 화재나 지진 같은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층에서는 대피가 정말 어렵습니다. 복도식 아파트가 계단식 아파트보다 좋습니다. 복도식은 엘리베이터에서 집까지 평평한 복도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계단식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도 집까지 계단을 몇 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나이 들면 큰 차이가 됩니다. 화장실 구조도 중요합니다. 욕조보다는 샤워 부스가 좋습니다. 욕조는 들어가고 나오기가 위험합니다.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샤워 부스에 손잡이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타일인지 확인하십시오. 방이 몇 개 필요하십니까? 혼자 산다면 큰 집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하기 힘듭니다. 청소할 공간이 많으면 체력적으로 부담됩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가 적당합니다. 관리비도 적게 나옵니다. 거실과 방 사이에 단차가 있습니까? 바닥이 평평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턱이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집안 구조가 최대한 평평하고 단순한 게 좋습니다. 문턱도 없는 평평한 구조가 안전합니다. 단지 내에 경로당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까? 큰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에 경로당이나 노인정이 있습니다. 단지를 나가지 않고도 이웃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단지 내 산책로도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경비실이 24시간 운영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보안이 중요합니다. 경비원이 항상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택배를 받아주기도 하고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집은 삶의 터전입니다. 나이 들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집에서 사는 것. 이게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이게 노후의 최적 주거 형태입니다. 자녀 집과 얼마나 떨어져 사십니까? 너무 가깝습니까? 아니면 너무 멉니까? 이 거리가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 이게 5번째 조건입니다. 자녀와 같은 집에 사는 건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와 부딪힐 일이 생깁니다. 손주 교육 문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 패턴이 달라서 서로 불편합니다. 자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어르신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문제입니다. 급할 때 자녀가 바로 올 수 없습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자주 보기도 힘듭니다. 손주들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자녀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가 이상적입니다. 가깝지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금방 올 수 있고 주말에 가끔 만나기도 좋은 거리입니다.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면 더욱 좋습니다. 나중에 운전을 못하게 되어도 혼자 자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 한 번 갈아타고 갈 수 있는 거리라면 정말 이상적입니다.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도 자주 왕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생활권에 사는 게 좋습니다. 같은 시내, 같은 구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에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부산에 사는 자녀가 서울에 사는 부모를 자주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자녀 집 중간쯤에 사는 게 좋습니다. 한 자녀에게만 가까우면 다른 자녀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비슷한 거리에 있으면 공평합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가까이 살면 됩니다. 자녀의 직장 위치도 고려하십시오. 자녀 집은 멀어도 직장이 가까우면 퇴근길에 들르기 쉽습니다. 자녀가 출퇴근하면서 들를 수 있는 위치라면 자주 안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사할 가능성도 생각하십시오. 자녀가 직장 때문에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자녀 집 바로 옆에 살면 자녀가 이사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자녀가 같은 생활권 내에서 이사 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완전히 단절되어서도 안 됩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된 관계, 이게 이상적입니다. 매일 볼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락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좋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삶도 중요합니다. 자녀만 보고 집을 정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살기 편한 곳인지, 친구들은 가까이 있는지, 다니던 병원은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십시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거리, 자녀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연결될 수 있는 거리, 이게 바로 적정 거리입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외롭지 않은 거리, 자유로우면서도 안전한 거리, 이런 거리를 찾으십시오. 자녀와 차로 30분,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거리, 이게 노후의 가장 이상적인 거리입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게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눈을 떠도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냉장고를 열면 텅 비어 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으며 몸은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 들어서는 아무런 대비 없이 맨손으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더 잔인한 현실과 함께 대비책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첫 번째 이유는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들의 슬픈 현실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조차 힘든데 병원 가는 게 두렵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고 검사 한 번 받으면 돈이 얼마나 들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병원 가면 기본 진찰비만 해도 10,000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에 검사비, 약값까지 더하면 한 번 다녀오는데 적게는 50,000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 돈이 큰 부담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아픈 곳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병원은 나중에 가야겠다고 미루십니다. 당뇨약이 떨어져도 한두 달은 괜찮겠지 하며 복용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나중에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암이나 심장병 같은 중증 질환이 발견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들고 항암 치료는 몇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십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생활이 팍팍해서 자기 살기도 바쁩니다. 손주들 학원비, 집값 걱정에 허덕이는 자식들 보면 차마 돈 달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돕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병을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치과 치료는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임플란트 한 개에 100만 원이 넘고 틀류도 몇백만 원씩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가 아파도 참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도 그냥 삼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니 건강은 더 나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까지 먹어야 할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약값만 수십만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가 처방한 약을 반만 먹거나 아예 끊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약을 제때 먹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기고 결국 더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 긴급복지지원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을 잘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떼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도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큰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십시오.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있고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건강은 돈보다 소중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부디 아프면 꼭 병원에 가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두 번째 이유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굶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한 통과 된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쌀떡에는 쌀이 바닥났고 반찬은 사흘째 똑같은 것만 먹고 있습니다. 배는 고픈데 통장에는 돈이 없고 자식한테 전화하려다가 다시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이런 경험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도 아이들 학원비는 꼬박꼬박 대주셨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고 결혼할 때는 집 한 채 마련해 주려고 노후 자금까지 털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다 주고 나니 정작 본인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다 컸고 각자 가정을 꾸려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 키우느라 바쁘고 대출금 갚느라 정신없이 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차마 도움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명절에 용돈 주는 것도 미안해서 사양하고 생신 선물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괜찮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특히 아들보다 딸에게는 더욱 말하기 어렵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부모 도와준다고 하면 사위 눈치가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며느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한테 돈 달라고 했다가 부부싸움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입을 꾹 다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하루 한 끼만 드십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은 밥에 김치만 먹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한번 보고 과일은 사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기력은 떨어져만 갑니다. 무료급식소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줄을 서야 하고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남 앞에 당당하게 살아온 분들에게 무료 밥을 받아먹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준비하고 이것저것 증명하고 심사받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습니다. 게다가 자식들이 있는데 지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걸립니다. 자식들한테 패 끼치는 것 같아서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장을 보러 가서도 가격표만 보다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에서 배를 채우고 은행에 가면 사탕 몇 개를 주머니에 넣어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 집에만 계시다 보니 외로움까지 더해집니다. 밤에는 배고픔에 잠을 못 이루십니다. 물을 마셔서 배를 채우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참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 끼쯤 거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끼니를 걸을 때마다 온몸이 힘듭니다.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화 오면 밥 잘 먹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폐가 되기 싫어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십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참는 것이 더 큰 걱정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이 굶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주변의 복지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당당하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세 번째 이유는 보험 하나 없어서 큰 병 걸리면 끝인 공포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되지만 병원 가기가 두렵습니다. 검사라도 받았다가 암이나 중병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보험 하나 없는 몸으로 큰 병에 걸리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험 가입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장 생활비 벌기도 빠듯했고 보험료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식들 학원비, 생활비 대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가입하려고 보험회사에 알아보면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하거나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보면 암에 걸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위암, 폐암, 대장암 같은 병이 언제 나한테 올지 모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비만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항암 치료는 한 번에 몇백만 원씩 하고 몇 개월 동안 계속해야 합니다. 보험이 있으면 진단비도 받고 치료비도 보장받지만 보험이 없으면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도 모자랍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병도 무섭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면 응급실로 실려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하루 입원비만 100만 원이 넘고 수술하면 몇천만 원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엄청납니다. 보험 있는 사람들은 실손보험으로 상당 부분 보장받지만 없는 사람은 빚을 내거나 집을 팔아야 합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도 문제입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데 매달 나가는 약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합병증이 생기면 투석을 받아야 하고 눈이 나빠져서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척추나 관절 수술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허리 디스크로 수술받으면 1,000만 원 가까이 들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더 비쌉니다. 재활치료까지 받으려면 몇 개월 동안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듭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나갑니다. 몇 년씩 입원해야 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막막합니다. 건강검진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검진만 받고 추가 검사는 비용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운 병도 늦게 발견해서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고 아파도 참고 지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도 싫습니다. 큰 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식들이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거나 저축한 돈을 깨야 합니다. 손주들 교육비나 집 마련 자금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차라리 치료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들은 암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십니다. 가족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입니다. 수술해봤자 얼마나 더 살겠느냐며 그냥 집에서 지내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게 너무 슬픕니다. 매일 뉴스에서 암 환자 이야기, 중병 환자 이야기를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나한테 닥칠 수도 있는 일인데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병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게 느껴지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커집니다. 보험 하나 없이 늙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이제야 실감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급여제도나 긴급복지 지원을 알아보십시오. 본인 부담 상한제도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에서 부담해 줍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의료비 감면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미리 정보를 알아두시고 정기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네 번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 탈락해서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받은 통지서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매달 받던 생계급여가 끊기고 의료급여도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생각보다 너무 빡빡합니다. 월 소득이 몇만 원만 넘어도 탈락하고 자동차가 있어도 안 됩니다. 심지어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식들도 자기 생활하기 바쁩니다. 대출금 갚고 아이들 키우고 생활비 내고 나면 부모님을 도와드릴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있다고 나오니까 부모님은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월세로 사는 집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재산으로 잡혀서 탈락합니다. 평생 살던 집 한 채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고 월세로 이사 가자니 나이 들어서 이사하는 것도 힘들고 살 곳을 옮기는 것도 불안합니다. 은행 통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몇백만 원 정도 모아둔 것도 재산으로 계산되어서 탈락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장례비로 모아둔 것이거나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한 비상금입니다. 그것마저 다 써버리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수급자였을 때는 그나마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한 달에 받는 생계급여로 쌀도 사고 반찬도 만들고 공과금도 냈습니다.
의료급여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값도 거의 안 들었고 큰 병원에 가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탈락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생계급여가 끊기니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한 달 연금으로는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하루 한 끼로 버팁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로 일주일을 버티고 고기나 생선은 구경도 못합니다. 의료급여가 없어지니 병원 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제는 일반 건강보험으로 바뀌어서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진찰비, 검사비, 약값을 다 내려면 한 번 병원 가는데 몇만 원씩 듭니다. 아파도 참고 약 먹을 돈이 없어서 병을 키웁니다. 공과금도 부담입니다. 수급자였을 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상요금을 다 내야 합니다. 여름에는 더워도 에어컨을 못 틀고 겨울에는 추워도 난방을 아껴야 합니다. 전기료 걱정에 밤에는 촛불 켜고 지내기도 합니다. 통신비도 문제입니다. 수급자였을 때는 핸드폰 요금을 할인받았는데 이제는 정상 요금을 내야 합니다. 요금제를 가장 싼 것으로 바꿔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전화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자식들과 연락할 유일한 수단이고 응급 상황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통비 지원도 끊겼습니다. 버스비가 아까워서 먼 거리도 걸어 다닙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걷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버스비 때문에 미루게 됩니다.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교통비가 부담되어서 약속을 취소합니다. 문화생활은 꿈도 못 꿉니다. 수급자였을 때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했습니다. 노래교실도 다니고 건강체조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혜택이 없어져서 집에만 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함만 커져갑니다. 재신청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한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때 더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서류도 더 많이 요구하고 조사도 철저하게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정말 어렵게 사는데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서류상으로만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생활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탈락했어도 상황이 변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십시오. 긴급복지 지원이나 다른 지원 제도도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이나 노인회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어려울 때 손 내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지원받으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돈 없으면 지옥보다 잔인한 5번째 이유는 겨울에 난방비 아껴 얼어 지내는 독거노인의 슬픈 현실 때문입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몇 겹씩 덮어도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보일러를 켜고 싶지만 난방비 고지서가 떠올라 손이 가지 않습니다. 외투를 입고 털모자를 쓴 채로 집안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겨울이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난방비입니다. 작년 겨울에 받은 고지서를 보면 한 달에 1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2달 동안 난방비로 나간 돈이 한 달 생활비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보일러를 거의 안 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김이 하얗게 나옵니다. 방 안 온도가 영상 1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컵에 담아둔 물이 얼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보일러를 켜면 돈이 나가니까요. 대신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지냅니다. 낮에도 추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들어오는 시간에는 창가에 앉아서 햇볕을 쬐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난방입니다. 해가 지면 다시 추워지니까 이불 속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저녁 6시면 벌써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야 추위를 덜 느낍니다. 밥 먹는 것도 힘듭니다. 부엌이 너무 추워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라면 하나 끓이거나 전날 남은 밥을 데워 먹습니다. 설거지할 때는 찬물로 합니다. 온수를 쓰면 가스비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찬물에 그릇을 씻습니다. 씻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온수를 틀면 가스비가 많이 나갑니다.
목욕탕에 가려고 해도 목욕비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머리 감는 것도 며칠에 한 번씩만 합니다. 찬물로 감으면 감기 걸릴까봐 참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고역입니다. 화장실이 너무 추워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손발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화장실 가기가 싫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탈수 증상이 생기고 변비도 심해집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집니다. 추운 곳에서 오래 있으니 관절이 더 아픕니다. 무릎과 허리가 쑤시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손발이 저리고 가끔은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감기에도 자주 걸립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찬바람을 쐬어도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옵니다. 독감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끙끙 앓습니다. 열이 나면 이불을 덮고 땀을 흘리는 것으로 버팁니다. 약 살 돈도 아까워서 그냥 참습니다. 동상에 걸릴 위험도 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 끝이 파랗게 변하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귓불도 빨갛게 얼어서 만지면 아픕니다. 심하면 동상으로 살이 썩을 수도 있다는데 그래도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를 켜지 못합니다. 밤에는 더 추워집니다. 이불을 3장이나 덮고 자지만 새벽녘이 되면 추위에 잠을 깹니다. 이를 떨면서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며 긴 밤을 견딥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도 피곤하고 기력이 없습니다. 전기장판이라도 쓰고 싶지만 그것도 전기요금이 나갑니다. 전기 히터는 더 비쌉니다. 그래서 핫팩을 사서 품에 안고 있습니다. 핫팩도 돈이 드니까 아껴 씁니다. 하루에 한두 개만 쓰고 식으면 다시 주머니에 넣어둡니다. 이웃과도 단절됩니다. 밖에 나가면 더 춥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따뜻한 옷이 없어서 외출하기가 창피합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면 난방이 되어 따뜻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집에만 갇혀 지냅니다. 뉴스에서 독거노인이 추위에 얼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서 혼자 얼어가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자식들한테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전화가 와서 춥지 않냐고 물어보면 보일러 잘 켜고 따뜻하게 지낸다고 거짓말합니다. 걱정 끼치기 싫고 난방비 보태달라는 말을 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추위를 견디며 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난방비 지원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연탄이나 전기장판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혼자 추위에 떨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것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이곳에서 첫날 밤을 보낼 때는 몰랐습니다.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데 1년도 안 걸린다는 걸요. 경기도 양평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는 김모 씨, 72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서울에 있던 아파트를 팔고 평생 꿈꾸던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마당에 꽃도 심고 텃밭에 상추도 키우고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 얼마나 갔을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병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동네에 작은 의원은 있지만 큰 병원은 차로 40분을 가야 했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운전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정말 막막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혼자 넓은 집을 관리하는 게 너무 벅찼습니다. 보일러 고장나면 수리기사 부르기도 어렵고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웃집은 100m 떨어져 있고 동네에 비슷한 또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로당도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지금 전원주택을 팔고 다시 도시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살 때보다 떨어졌고 5년간 쏟아부은 돈과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낭만만 보고 현실을 보지 못했다고. 나이 들어서 사는 집은 꿈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서 사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 집이 불편해지지는 않습니까? 노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는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안전, 행복이 모두 달린 문제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남은 인생을 고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선택은 노년을 천국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반드시 살아야 할 집과 장소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병원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병원 가기 편한 곳에 사는 것. 이게 노후 주거 선택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얼마나 걸리십니까? 30분 이상 걸린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60대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가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넘어져서 다쳤을 때 병원이 멀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내과, 정형외과, 치과가 있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로 20분 안에 종합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차가 없어도 운전을 못하게 되어도 병원에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약국도 중요합니다. 만성질환이 있으면 매달 약을 타러 가야 합니다. 약국이 멀면 약 타러 가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갑니다. 집 근처 걸어서 5분 거리에 약국이 있어야 합니다. 단골 약사가 생기면 더 좋습니다. 약을 잘못 먹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 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도 고려하십시오. 밤에 갑자기 아플 때, 주말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30분 안에 갈 수 있는 응급실이 있어야 합니다. 119를 부르더라도 구급차가 빨리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산골이나 외딴 곳은 응급 상황에 정말 위험합니다. 보건소 위치도 확인하십시오. 보건소에서는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 검진,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보건소가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대중교통으로 병원 가는 길을 미리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은 차로 다니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운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갈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가요? 지하철역은 있습니까? 계단이 많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강남구나 송파구 같은 곳에 노인 인구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큰 병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좋은 곳을 노인들이 선호합니다. 지방 도시라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시내 중심가나 대학병원 근처에 사는 게 좋습니다. 부산이면 서면이나 해운대, 대구면 중구나 수성구, 광주면 동구나 남구처럼 병원이 많은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병원만 가까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단골 의사를 만드십시오. 오래 다니면서 내 병력을 잘 아는 의사가 있으면 치료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사 다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단골 병원, 단골 약국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도 미리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 근처에 평판 좋은 요양시설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도 현명한 준비입니다. 건강검진센터도 가까우면 좋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려면 종합검진센터에 가야 하는데 이것도 멀면 검진받기가 귀찮아집니다.
귀찮다고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 치아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잇몸 치료 등으로 치과에 자주 가게 됩니다. 치과가 가까운 곳에 사십시오. 병원 접근성. 이게 노후 주거지 선택의 최우선 조건입니다. 아무리 집이 넓고 좋아도, 아무리 경치가 아름다워도 병원이 멀면 그 집은 노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운전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10년 후에도 운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우시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꼭 들어보십시오. 운전은 언젠가 그만둬야 합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면 운전이 위험해집니다. 70대 후반이 되면 대부분 운전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차 없이 살 수 있는 곳에 사십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집에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10분 이상 걸으면 비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에 정말 힘듭니다. 더구나 관절염이 있거나 허리가 아프면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것도 큰 일입니다. 버스 배차 간격도 중요합니다. 30분에 한 대씩 오는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 노선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버스를 놓쳐도 금방 다음 버스가 오는 곳, 그런 곳에 사셔야 합니다. 지하철역은 더 좋습니다. 지하철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면 정말 이상적입니다. 지하철은 정확하고 빠릅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같은 지하철이 있는 도시라면 지하철역 근처에 사는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계단이 너무 많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은 피하셔야 합니다. 무릎이 안 좋은데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정말 고통입니다. 요즘 지어지는 역들은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오래된 역들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미리 확인해 보십시오. 마을버스나 경로당 셔틀버스가 있는지도 알아보십시오. 요즘 많은 동네에서 노인들을 위한 순환버스를 운행합니다. 병원, 시장, 복지관을 순회하는 버스가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곳인지도 중요합니다. 급할 때는 택시를 타야 하는데 택시가 다니지 않는 동네도 많습니다. 큰 길가에 있는 집이 이런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시장이나 마트까지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습니까? 장 보러 가는 것도 나이 들면 큰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버스 타고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시장이나 대형마트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 주민센터, 우체국 같은 곳도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 업무를 보러 갈 때마다 자녀에게 차 태워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스스로 갈 수 있어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녀 집을 방문하기도 편해야 합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자녀 집에 가려면 대중교통이 편해야 합니다. 차로만 갈 수 있는 곳에 살면 자녀들이 일일이 모시러 와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시죠? 친구나 친척 만나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점점 외출이 줄어듭니다. 외출이 줄면 사람 만날 기회도 줄고 결국 집에만 갇혀 지내게 됩니다. 이게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문화생활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같은 곳에 가려면 대중교통이 필요합니다. 노년에도 문화생활을 즐기셔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살아야 문화생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노인들이 가장 살기 좋다는 동네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우면서 버스 노선도 많은 곳입니다.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 같은 곳이 그렇습니다. 지방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중심부나 교통 요충지에 사는 게 좋습니다. 외곽으로 나가면 차 없이는 살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아도 나이 들면 후회합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도 확인하십시오. 저상버스가 다니는지, 버스 정류장에 의자가 있는지, 횡단보도 신호 시간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이 노인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는 것. 이게 노년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차가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사셔야 합니다. 혼자 집에서 하루 종일 뭐하고 지내십니까? 텔레비전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노년의 가장 위험한 게 바로 고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로당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경로당이 가까우면 매일 나갈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비슷한 또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투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경로당에 가지 않는 노인들을 보면 대부분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걸어서 20분, 30분 걸리면 귀찮아서 안 갑니다. 특히 언덕이나 계단이 많으면 더욱 힘듭니다. 평지에 있고 가까운 경로당이 있는 동네를 선택하십시오. 경로당의 시설도 확인해 보십시오. 요즘 잘 되어 있는 경로당은 정말 좋습니다. 냉난방이 잘 되고 식사도 제공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노래교실, 건강체조, 영화 상영까지 합니다. 이런 경로당이 근처에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복지관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관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복지관은 경로당보다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이 훨씬 다양합니다.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교실, 영어, 회화, 서예, 그림 그리기, 댄스, 요가, 수영까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지관까지는 버스나 지하철로 30분 안에 갈 수 있으면 됩니다. 매일 갈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2~3번 정도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무료 급식도 제공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려운데 복지관에 가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눕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과 여럿이 먹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도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 가면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친해집니다. 산책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운동시설이 있는 공원이면 더 좋습니다. 야외 운동기구가 있는 공원에서 매일 운동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같이 운동하는 게 훨씬 재미있습니다. 도서관도 가까우면 좋습니까? 요즘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는 곳이 아닙니다. 문화 프로그램도 하고 영화도 상영하고 강연도 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도 가까워야 합니다. 행정 업무를 볼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각종 복지 혜택도 안내해주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연결해줍니다. 자주 들러서 정보를 얻으십시오. 시장이 가까운 것도 중요합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아는 상인들과 인사하고 흥정도 하고 덤도 받고 이런 게 다 즐거움입니다.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노인들에게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노인들이 많습니까? 노인 인구가 많은 동네는 노인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노인 복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들만 사는 신도시 같은 곳은 노인 시설이 부족합니다. 동네 카페나 식당도 중요합니다. 혼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거나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편한 곳이 있어야 합니다. 단골 카페, 단골 식당이 생기면 그곳 주인이나 직원들과도 친해집니다. 이것도 사회적 관계의 일부입니다.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도 알아보십시오.
배울 게 많은 곳에 사는 게 좋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도 건강해지고 삶의 의욕도 생깁니다. 종교시설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성당, 절 등 본인의 종교시설이 가까우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면서 신앙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도 중요한 사회 활동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많은 동네, 갈 곳이 많은 동네, 할 일이 많은 동네에 사십시오. 그래야 외롭지 않습니다. 고립되지 않는 삶, 이게 건강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지금 몇 층에 사십니까?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 3층, 4층에 사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계단 오르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숨이 차서 계단 오르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에 사는 노인들은 외출을 점점 꺼립니다. 나갔다가 돌아올 때 계단을 올라야 한다는 생각에 집에만 있게 됩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를 수 없습니다. 외출이 줄면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증도 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사셔야 합니다. 이게 노후 주거의 기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휠체어를 타게 되어도 외출할 수 있습니다. 워커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와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몇 층에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층 아파트 15층, 20층에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고층에 갇혀 고생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저층이 좋습니다. 3층에서 7층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1층이나 2층은 습하고 소음이 있을 수 있지만 3층부터 7층은 쾌적하면서도 비상시 대피가 가능합니다. 만약 화재나 지진 같은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층에서는 대피가 정말 어렵습니다. 복도식 아파트가 계단식 아파트보다 좋습니다. 복도식은 엘리베이터에서 집까지 평평한 복도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계단식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도 집까지 계단을 몇 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나이 들면 큰 차이가 됩니다. 화장실 구조도 중요합니다. 욕조보다는 샤워부스가 좋습니다. 욕조는 들어가고 나오기가 위험합니다.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샤워부스에 손잡이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타일인지 확인하십시오. 방이 몇 개 필요하십니까? 혼자 산다면 큰 집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하기 힘듭니다. 청소할 공간이 많으면 체력적으로 부담됩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가 적당합니다. 관리비도 적게 나옵니다. 거실과 방 사이에 단차가 있습니까? 바닥이 평평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턱이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집안 구조가 최대한 평평하고 단순한 게 좋습니다. 문턱도 없는 평평한 구조가 안전합니다. 단지 내에 경로당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까? 큰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에 경로당이나 노인정이 있습니다. 단지를 나가지 않고도 이웃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단지 내 산책로도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경비실이 24시간 운영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보안이 중요합니다. 경비원이 항상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택배를 받아주기도 하고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집은 삶의 터전입니다. 나이 들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집에서 사는 것. 이게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이게 노후의 최적 주거 형태입니다. 자녀 집과 얼마나 떨어져 사십니까? 너무 가깝습니까?
아니면 너무 멉니까? 이 거리가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 이게 다섯 번째 조건입니다. 자녀와 같은 집에 사는 건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와 부딪힐 일이 생깁니다. 손주 교육 문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 패턴이 달라서 서로 불편합니다. 자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어르신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문제입니다. 급할 때 자녀가 바로 올 수 없습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자주 보기도 힘듭니다. 손주들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자녀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가 이상적입니다. 가깝지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금방 올 수 있고 주말에 가끔 만나기도 좋은 거리입니다.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면 더욱 좋습니다. 나중에 운전을 못하게 되어도 혼자 자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 한 번 갈아타고 갈 수 있는 거리라면 정말 이상적입니다.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도 자주 왕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생활권에 사는 게 좋습니다. 같은 시내, 같은 구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에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부산에 사는 자녀가 서울에 사는 부모를 자주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자녀 집 중간쯤에 사는 게 좋습니다. 한 자녀에게만 가까우면 다른 자녀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비슷한 거리에 있으면 공평합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가까이 살면 됩니다. 자녀의 직장 위치도 고려하십시오. 자녀 집은 멀어도 직장이 가까우면 퇴근길에 들르기 쉽습니다. 자녀가 출퇴근하면서 들를 수 있는 위치라면 자주 안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사할 가능성도 생각하십시오. 자녀가 직장 때문에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자녀 집 바로 옆에 살면 자녀가 이사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자녀가 같은 생활권 내에서 이사 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완전히 단절되어서도 안 됩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된 관계, 이게 이상적입니다. 매일 볼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락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좋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삶도 중요합니다. 자녀만 보고 집을 정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살기 편한 곳인지, 친구들은 가까이 있는지, 다니던 병원은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십시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거리, 자녀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연결될 수 있는 거리, 이게 바로 적정 거리입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외롭지 않은 거리, 자유로우면서도 안전한 거리, 이런 거리를 찾으십시오. 자녀와 차로 30분,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거리, 이게 노후의 가장 이상적인 거리입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게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 제대로 하셨습니까? 통장에 비상금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혹시 자식들이 알아서 챙겨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무려 37.6%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혼자 사는 노인 빈곤율은 5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독거노인 2명 중 1명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난 75살 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사업도 잘 되고 돈도 꽤 벌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할 때 집도 마련해 줬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자기도 편하게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보험도 들지 않았고 저축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번 돈은 다 자식들한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 들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생활하기 바쁩니다. 대출금 갚고 아이들 학원비 대고 나면 부모님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명절에 용돈 10만 원씩 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김할아버지는 국민연금 조금 받는 것으로 월세 내고 생활합니다. 병원 갈 돈이 없어서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밥도 하루 2끼만 먹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모르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끝까지 꼭 보시고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첫 번째는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입니다. 혹시 매달 정해진 날짜만 되면 자동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것만큼 든든한 게 또 있을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입금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가장 확실한 안전망입니다. 작년에 만난 박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78살인데 아직도 일을 하십니다. 왜 일하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자영업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제대로 안 냈다고 합니다. 당장 생활비 쓰기도 빠듯한데 연금까지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내면 되겠지 하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연금이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됩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도 5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월세가 40만 원이니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70이 넘은 나이에도 경비 일을 하십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안 하면 굶습니다. 젊었을 때 연금 조금만 더 냈어도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후회하신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통장에 찍히는 입금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돈으로 이번 달 월세를 내고 쌀을 사고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금액이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이 매달 꼬박꼬박 용돈 주던가요? 처음 몇 달은 주다가 슬그머니 끊기지 않던가요? 사람은 변합니다. 자식도 처음엔 효도하려고 하지만 시간 지나면 자기 생활이 바쁩니다. 대출금 갚고 아이들 학원비 대고 나면 부모님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연금은 다릅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낸 보험료가 지금 나를 살립니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반대로 국민연금에 개인연금까지 받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생활비로 쓰고도 조금 남습니다. 가끔 외식도 하고 손주들 용돈도 줍니다. 친구들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도 생깁니다. 같은 노년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받는 분들은 더 여유롭습니다. 선생님 하셨던 분들 보면 노후가 정말 안정적입니다. 매달 200만 원 넘게 받으니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립니다. 오히려 자식들 도와주고 여행도 다닙니다. 이게 바로 연금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젊었을 때 연금 보험료 내는 게 아깝지 않으셨습니까?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연금까지 떼어가니 속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낸 돈이 지금 나를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현명한 투자였습니다. 연금은 자존심도 지켜줍니다. 내가 낸 돈으로 받는 것이니 누구한테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받아서 당당하게 씁니다. 자식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머리 숙일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국민연금 꼭 내십시오. 금액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받는 것과 아예 안 받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개인연금도 여유되면 가입하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씩만 넣어도 10년 후엔 큰 도움 됩니다.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이야말로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두 번째는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누구 명의입니까? 본인 명의입니까? 아니면 자식 명의입니까? 이 질문에 선뜻 대답 못 하신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집 한 채가 노년에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지난달에 만난 최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5살인데 지금 아들 집에 얹혀 삽니다. 원래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불쌍해서 명의를 넘겨줬습니다. 증여세도 아껴주려고 그냥 넘겼습니다. 아들이 효자니까 평생 모시고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관계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손주들이 시끄럽다고 잔소리하면 며느리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작년에 아들이 그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할머니한테 동의도 안 구했습니다. 새 집을 샀는데 방이 부족하다며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평생 모은 집을 아들한테 줬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명의를 안 넘겼으면 지금도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살았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잠잘 곳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노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달 50만 원, 60만 원씩 나가는 월세가 없으면 그 돈으로 밥 먹고 약 사고 병원 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월세 사는 어르신들 보셨습니까? 매달 월세 날짜만 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연금 들어오면 제일 먼저 월세부터 냅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계산하고 전기료 아끼려고 불도 못 켭니다. 이게 월세 사는 노년의 현실입니다. 반대로 내 집이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연금으로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나면 생활비가 남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 달에 50만 원 차이가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병원도 다니고 약도 사고 여행도 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집주인한테 쫓겨난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나가라 합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집 구하기도 어렵고 보증금 마련하기도 힘듭니다. 이사 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내 집이 있으면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내쫓지 못합니다. 평생 이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밤에 잠잘 때도 편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줄어듭니다. 집은 또 하나의 연금입니다. 영목이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값이 3억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받고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4명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집 한 채 마련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식 명의로 해버리셨습니까? 자식들 세금 아끼려고 명의를 넘긴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그 집을 팔아버립니다. 부모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처분합니다. 그러면 갈 곳이 없어집니다. 내 집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당당합니다. 힘들면 언제든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 봐주고 밥도 해주고 명절에 모이는 장소도 제공합니다. 이것이 어르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대접받는 어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집이 있는 분들은 절대 자식 명의로 넘기지 마십시오. 증여세 아끼려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립니다. 죽을 때까지 본인 명의로 갖고 계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야말로 노년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노년에 나를 지켜주는 세 번째는 젊을 때 가입한 실손보험입니다. 여러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큰 병에 걸렸는데 돈 걱정 안 하고 수술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보험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작년 겨울에 이웃집 김할머니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68살인데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바로 수술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일주일, 일반 병실에 2주일 입원했습니다. 병원비가 4,5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할머니는 젊었을 때 실손보험과 암보험, 심장질환보험을 들어놨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20년 넘게 냈습니다. 보험료 낼 때는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정말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병원비는 실손보험에서 거의 다 나왔고 심장질환보험에서 3천만 원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본인 부담은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집을 팔아야 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매달 보험료 내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손보험이 있는 분들은 압니다. 병원 가서 몇십만 원 나와도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돌려줍니다. MRI 찍어도 입원해도 수술해도 본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며칠 후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반대로 보험 없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합니다. 암 진단받아도 수술비가 수천만 원이라 엄두를 못 냅니다. 항암 치료는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드는데 어디서 그 돈을 구합니까? 결국 집을 팔거나 자식들한테 손 벌리거나 아니면 치료를 아예 포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손보험 들어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보험료 아까워서 해지하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 나가는 게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낸 몇만 원이 지금 몇천만 원을 아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은 나이 들어서는 못 듭니다. 60 넘어서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너무 비쌉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나갑니다. 게다가 나이 많으면 아예 가입을 거부당합니다. 지병이 있으면 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 가입한 보험이 금쪽 같은 겁니다. 암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진단받으면 몇천만 원 나옵니다. 이 돈으로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받아서 간병비도 쓰고 영양제도 사고 요양병원비도 냅니다. 가족들한테 짐이 안 됩니다. 보험은 자식들도 지켜줍니다. 부모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면 자식들이 돈을 대야 합니다. 대출받거나 저축한 돈을 깨야 합니다.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누가 얼마 낼 거냐고 다투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런데 보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치매보험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치매 올 확률이 높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듭니다. 몇 년씩 입원하면 수천만 원이 듭니다. 치매보험이 있으면 매달 간병비가 나옵니다. 가족들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보험료 내기 힘들다고 해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빠듯하니까 보험을 끊어버립니다.
20년, 30년 낸 보험을 해지하면 손해입니다. 나이 들어서 병 걸릴 확률이 높은데 그때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험료 내기 힘드시면 감액해서라도 유지하십시오. 보험금을 줄이더라도 해지는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납입 유예 신청하십시오. 몇 개월 안 내고 나중에 낼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 가입한 실손보험이야말로 노년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노년에 나를 지켜주는 네 번째는 건강할 때 관리한 내 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 화장실 가실 수 있으십니까? 밥 혼자 드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 노년이 되어서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몸이 있으면 돈이 덜 듭니다. 병원 안 가도 되고, 약 안 먹어도 되고, 간병인 쓸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밥 먹고, 씻고, 옷 입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아낍니다. 건강이 바로 돈입니다. 주변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 보셨습니까? 중풍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된 분들 말입니다. 식사할 때 누가 먹여줘야 하고, 화장실 갈 때 부축해야 하고, 씻을 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듭니다. 집에서 간병인 쓰면 3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그런데 건강한 몸으로 스스로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이 돈이 전부 절약됩니다. 1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5년이면 억 단위입니다. 젊었을 때 운동하고 건강 챙긴 게 지금 몇억 원을 아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젊었을 때 운동하셨습니까? 아니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야식 먹으면서 몸을 혹사시켰습니까? 건강검진 받으라는 통지서 와도 귀찮다고 안 갔습니까? 고혈압 약 먹으라는데 괜찮다고 무시했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분들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경비 일이든 청소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면 생활이 훨씬 나아집니다. 연금에 보태서 쓰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일을 못합니다. 수입이 끊기고 지출만 늘어납니다. 당뇨병 걸린 분들 보십시오. 매일 약 먹어야 하고 합병증 오면 투석 받아야 합니다. 발에 상처나면 잘 낫지도 않고 시력도 나빠지고 신장도 망가집니다. 이 모든 게 젊었을 때 관리 안 한 결과입니다. 술 줄이고 운동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병입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무릎 혹사시키고 관리 안 하면 나이 들어 무릎이 망가집니다. 계단도 못 오르고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인공관절 수술 받으려면 1,000만 원 넘게 듭니다. 수술해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못 움직입니다. 치아 관리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양치질 제대로 안 하고 치과 안 가면 나이 들어 이가 다 빠집니다. 임플란트 하려면 한 개에 100만 원씩 듭니다. 10개만 해도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없이 살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못 씹으니 영양 섭취도 안 되고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30분씩만 걸으십시오. 동네 한 바퀴라도 걷는 게 약보다 낫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운동입니다. 집에서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술은 끊으십시오. 담배도 끊으십시오. 지금 당장은 즐겁지만 몇 년 후에 대가를 치릅니다. 간 망가지고, 폐 망가지고, 심장 망가집니다. 병원비로 나갈 돈을 생각하면 지금 끊는 게 이득입니다. 정기검진 꼭 받으십시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통지서 옵니다. 귀찮아도 꼭 가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습니다. 늦게 발견하면 손 쓸 수 없습니다. 약 먹으라는 거 꼭 드십시오.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먹는 게 귀찮고 돈 아까워도 드셔야 합니다. 지금 약값 아끼려다 나중에 뇌졸중 오면 몇 천만 원 듭니다. 어느 게 이득입니까? 식습관도 바꾸십시오. 짜게 먹지 말고 기름진 거 줄이고 야채 많이 드십시오. 과일도 챙겨 먹고 물도 많이 마시십시오. 작은 습관이 10년 후를 바꿉니다. 지금 건강하신 분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잃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 관리한 내 몸이야말로 노년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노년에 나를 지켜주는 다섯 번째는 평생 배우고 익힌 기술과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 벌 수 있는 기술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도움 청하면 해줄 수 있는 게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꼭 들어보십시오. 손에 기술 하나 있는 것이 노년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기술이 있으면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목수 기술이 있으면 작은 수리 일을 받습니다. 재봉 기술이 있으면 옷 수선을 해줍니다. 요리 솜씨가 있으면 반찬 만들어 팝니다. 이렇게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벌 수 있습니다. 연금에 보태면 생활이 훨씬 나아집니다. 주변에 기술 없이 사는 어르신들 보셨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일자리를 못 구합니다. 경비나 청소일도 경쟁이 심해서 쉽지 않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데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막막합니다. 반대로 기술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70이 넘어도 일합니다. 전기 기술자는 집집마다 불러줍니다. 한의학 지식 있는 분은 동네에서 침 놓아줍니다. 서예 잘하는 분은 글씨 가르치고 돈 받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기술이 있으면 계속 일합니다. 여러분은 젊었을 때 뭘 배웠습니까? 그냥 시키는 일만 하다가 퇴직했습니까? 아니면 평생 한 가지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까? 회사 다닐 때는 몰랐을 겁니다. 퇴직하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컴퓨터 할 줄 아는 것도 큰 자산입니다. 요즘 세상은 다 컴퓨터로 합니다. 은행 업무도, 관공서 민원도, 쇼핑도 다 온라인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못하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한테 부탁해야 하고 동사무소 가서 직원 도움 받아야 합니다. 불편하고 창피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문자 보내고 사진 찍고 영상 보는 게 다 스마트폰으로 됩니다. 자식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손주 사진도 받아봅니다. 이런 걸 못하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외롭고 답답합니다. 운전면허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차가 있으면 병원도 혼자 가고 마트도 가고 친구 만나러도 갑니다. 버스 기다릴 필요 없고 택시비 쓸 일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특히 시골에 사시면 차가 필수입니다.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것도 도움됩니다. 영어 조금만 해도 해외여행 갈 때 편합니다. 자식들 따라 외국 나가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번역기가 있다고요. 그래도 직접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말이 통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악기 다루는 분들 보셨습니까? 경로당에서 하모니카 불고 장구 치고 노래 부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 쳐줍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친구도 많아집니다. 취미가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할 일이 있고 삶이 즐겁습니다. 글 쓰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자서전 쓰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블로그에 글 올리고 책도 냅니다. 손주들한테 편지 쓰고 일기도 씁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우십시오. 복지관 가면 무료 강좌 많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요리,
노래, 서예, 뭐든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70, 80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요리법, 운동법, 스마트폰 사용법, 뭐든지 가르쳐 줍니다. 천천히 따라하면 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10번, 100번 보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술과 지식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재산은 잃을 수 있어도 머릿속에 든 것은 평생 내 것입니다. 배운 만큼 벌 수 있고 아는 만큼 즐길 수 있습니다. 평생 배우고 익힌 기술과 지식이야말로 노년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